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스 부호는 어떻게 탄생했나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재난 영화의 단골 손님.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진 영화 기생충 그리고 엑시트, 이 두 영화에는 공통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두 작품 모두 2019년에 개봉한 작품이라는 점, 또 배급사가 CJ ENM이라는 점도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스 부호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는 점도 똑같죠. 영화 기생충에서는 근세, 이 박명훈이라는 이 인물이 전등을 껐다 켰다 하면서 동익 이성균에게 모스부호로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영화 엑시트에서는 유독가스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한 인물들이 구조 헬기에 따따따따따따따따따라고 외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SOS를 보내는 거죠. 물론 이전부터 전쟁이나 지진, 해일 등의 국가적 재난이나 그 밖의 개인적 재난을 다룬 수많은 영화에서 단골 손님으로 등장했던 것이 바로 모스부호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인물들이 모스부호를 사용해서 구조를 요청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그렇다면 이 모스부호라는 것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사전에서는 모스에 의하여 발명된 전신부호이며 발신전류로 선과 점으로 구성되고 그 조합으로 영어 알파벳을 표현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짧은 발신전류 점과 긴 발신전류 선을 배합해서 알파벳과 숫자를 표시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모스부호라는 것이죠. 하지만 꼭 전류를 통해서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두드려내는 소리로 혹은 빛의 깜빡임 등으로 간단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앞에서 소개한 영화에서도 기생충에서는 전등의 불빛으로, 엑시트에서는 휴대폰 불빛과 목소리로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 모스부호의 탄생. 이 모스부호를 만들어낸 샘뮤얼 모스는 원래 유명한 화가로 미국 국립디자인 아카데미의 초대 회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이후 유럽으로 건너가서 미술을 더 공부한 그는 1832년 10월 미국으로 돌아오는 증기선에서 이 모스는 증기에 관해 연구하던 과학자 찰스 잭슨을 만나게 됐죠. 모스는 잭슨 박사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것은 전깃줄만 있으면 전기가 순식간에 아주 먼 곳까지 전달될 수 있고, 전선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전선 끝에 연결된 금속판이 자기장에 의해서 붙었다 떨어지면서 뚜뚜뚜뚜 하는 소리를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스는 전기를 나타나게 하거나 없애면 다양한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화가답게 그것을 스케치북에 부호로 그려내게 됩니다. 그는 전자석의 한쪽 끝에 가벼운 금속 막대를 지렛대처럼 설치를 하면 전기를 연결했다 끊었다 하는 스위치로 쓸 수 있다라는 점에 착안합니다. 그래서 금속 막대가 전자석과 접촉하고 전자석의 전류가 흐를 때마다 소리가 들리는 원리를 모스는 이미지로 구상을 했죠. 하지만 사실 이러한 체계를 먼저 정립한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물리학자이자 프리스턴 대학의 조지프 헨리 교수는 1831년 이미 전선을 통한 암호화된 전기 자극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전신의 기초적인 개념을 고안해냈고 장치 실용화에 필요한 필수적 구조를 역시 모두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런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신을 찾아온 모스에게 자신의 지식을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문제는 모스가 전신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된 데에는 안면을 바꿔서 헨리에게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3.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모스부호. 이 모스부호는 1843년부터 공개적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기본적인 구조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1844년 모스는 워싱턴에서 볼티모어로의 전신 연락에 모스 부호를 최초로 사용했고 사람들은 그 빠른 의사 전달 수단에 감탄합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처음에는 모스 부호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이 일을 계기로 3만 달러라는 큰 돈을 들여서 워싱턴에서 볼티모어에 이르는 약 64km 선을 개통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44년 5월 24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의 대법원 판사실에서 모스는 모스부호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전신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그 내용은 특허청장의 7살짜리 딸이 성경에서 고른 구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민수기 23장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스 부호는 철도 산업에 무척 중요했습니다. 당시 철도는 단선으로만 놓여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 두 대가 철로에서 만나지 않도록 하려면 빠르게 연락할 수단이 필요했죠. 전신을 통한 의사소통은 배차 정보가 바뀌거나 출발이 늦어질 때 바로 연락을 할 수 있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스 부호는 단점과 장점으로 구성이 되는데 다음과 같이 국제적으로 협정된 구성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1. 선의 길이는 점의 3배일 것. 한자를 형성하는 선과 점 사이의 간격은 1점과 같을 것. 3. 문자와 문자의 간격은 3점과 같을 것. 어와 어의 간격은 7점과 같을 것 등이었습니다. 이 코드를 바탕으로 앞서 소개한 영화 엑시트의 장면에서 따따따 따따 따따따따따따를 번역해 본다면 따따따는 S, 따따따는 O, 다시 따따따는 S가 되므로 SOS, 즉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를 보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글 모스 부호도 별도로 또 있고요. 이 한글 모스 부호는 고종 때 김하구라는 인물이 만들었는데 기기국 위원과 전환국 위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1884년 일본이 해저 전선을 개통시키자 그는 고종에게 우리나라에도 전신을 가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고종 역시 이 의견을 받아들였고 김하구는 본인이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서 매일 전신 본국으로 출근하다시피 연구를 해서 전신 부호를 개발하게 되었죠. 김하구가 만든 전신 부호는 1888년 조선 전보총국이 만들어지며 한글 전신 부호로 채택이 되었고 이후 애와 애만 더 첨가하여 현재의 한글 모스 부호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전보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은 워낙 다양하고 빠르면서도 안전한 여러 가지 통신 기술에 의해서 밀려나게 됐지만 아직은 대륙을 넘나드는 무전 통신에 사용되고 있고 아마추어 통신에서도 상급 전신부터
모스부호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모스부호와 전보는 우리 인류의 정보통신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수단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